예, 대리킴님 아이 나왔어요라는 댓글을 제가 딱 보고 나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말에 아드님이시죠? 나를 정했습니다. 왕자님. 예, 제가 이제 그 사주 이런 거 절대 안 보거든요. 운명 이런 건 없다. 각자 사는 그 맛대로 가는 거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거 날짜를 보니까 이날 괜찮네. 이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날로 또 귀인이 부는 날로 해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불행은 나에서 끝나고 제 자식은 아주 널리 좀 이제 살으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대를 이런 불행은 끊어야죠. 저처럼 네. 저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 행복의 출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노원 WM 신성민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뵈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래요. 막 네. TV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저도 TV 보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화면으로 뵙던 그러니까. 분을 네. 말씀을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예. 만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 이제 미국 시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이제 산업 생산 관련돼서 지표가 좀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금리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죠. 그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네. 최근에 그 시장 금리 특히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요. 주식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표시로 보시는 요 대형 가치주는 상승을 좀 했고요. 반대로 이제 대형 성자주는 하락했고 또 중소형 성자는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좀 금리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는 한 결국에는 성장보다는 가격에 치중한다라고 한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계속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성장주가 앞으로 좀 좋지 않을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이제 네. 미국 장기채 금리를 얘기하는 네네. 거고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 적정하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에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면 결국 성장주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현상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기채가 좀 금리가 이제 장기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일각에서는 또 이게 어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채권이 정말 안 좋았는데 올해만큼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일단은 예. 그게 맞던 안 맞던 간에 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갈 만한 이슈가 좀 생겨야 예. 그게 성립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상해서 맞춰서 가기보다는 어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런 금리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경기 침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누구나 경기 침체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어도 올해는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경기가 침체될 줄 알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침체가 안 온다면 역전이 맞는가? 라는 그렇죠.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텀 프리미엄입니다. 결국에는. 텀 프리미엄. 네, 결국에는 기간이 길면은요. 예. 그만큼 금리를 더 줘야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겠죠. 왜냐면 많이 묶이니까 금리.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물보다는 10년물의 금리가 높아야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금리는 급격하게 내려갈 거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대금 역전되는 게 또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전망이 좀 바뀌었잖아요. 침체가 만약 없을 거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더 줘야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하반기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네. 주가가 다소 저렴한 쪽으로 시프트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렴한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희가 장중 분위기가 뭐 사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이슈가 좀 있어서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좀 악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악화되되 그거 가지고 은행이 뭐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국가가 흔들리고 이런 조짐까지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장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그 미국 달러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은 중국 채권이죠. 네. 근데 달러로 된 거고 이거 중에서 이제 하이힐드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채 중에서도 조금 위험한 류의 회사채. 간당간당한 회사들. 그렇죠. 예. 간당간당한 표현보다는 예. 어찌됐든지 간에 예. 아주 우량한 회사는 아닌 거죠. 이게 저의 언어입니다. 저의 예, 언어. 예. 아주 우량한 회사는 아닌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금리를 더 줘야지 그 채권의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금리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 이 말은 즉슨 시스템 위기로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예. 아까 표현하셨던 간당간당한 간당간당. 기업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예.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보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중국 CDS 프리미엄입니다. 네. 이게 조금 시기열이 길어서 그런데 이게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자체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문제라고 시장에서 인식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그렇죠.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채권이 파산할 수도 있으면은 이제 혹시 그렇죠. 예, 예.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예. 지금은 그런 기미는 조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조금 왜 그런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로 쪼개서 보이긴 하는데 하나라는 것은 중국 부동산 가격의 폭락입니다. 원인은요? 원인은 하나인데 이 두 개로 나눠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발사가 있어요. 부동산. 네. 그리고 그 개발사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상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탁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금융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금리를 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그 계열사 그 산하 회사죠. 그 산하 회사 중에 그 중릉 국제신탁이라는 게 예금 지급을 연기를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예. 대금을 뭐 부동산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손실이 난다고 하면 그 돈을 맡긴 분들한테 수익금을 당연히 돌려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네. 거 하나 있고요. 예.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64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64조 원. 네. 그리고 전체 자산 규모는 183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4조 원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도에도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네. 뉴스핀 기사 잠깐만 보시면은 이건 날짜를 보시면 2015년도 1월 30일 이렇게 기사 나와 있고 중국 신탁발 부동산 내관 터지나 상품 반기 올해 집중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리스크 현실화 우려 금융시장 전전긍긍하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이 중릉 신탁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요,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습니다. 그 대비라는 것은 그 흔히 얘기하면 시스템 내에 있는 거대한 대형 은행들이 네. 이거 관련돼서 계속 줄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2015년하고 네네. 만약에 지금 터지고 있는 요 상황하고 네네. 비슷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좀 골마 터질 때까지 이 레버리지를 계속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골마 터지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반대이긴 합니다. 그 예. 얘기랑 레버리지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예. 이제 이쪽에 이제 부채라든가 이런 거가 계속 커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이게 건설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규모가 크면은 나중에 경제가 흔들흔들 거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줄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았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약을 좀 가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계속 줄이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뭐 단기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피면서 이제 쪽 땜빵이라는 표현할 되나요? 어쨌든 네. 그 중간에 막아왔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건강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예.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정책적인 시도가 중국 정부는 항상 뭔가 하면 좀 과합니다. 화끈하죠. 네, 네. 과해서 조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줄여서 생긴 문제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늘리면은 예. 또 단기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2015년에도 봐왔고 예. 또 얼마 전에도 봐왔었죠. 그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실제로 채권 금리 전혀 변동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풀 때도 좀 화끈하게 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다음 주 중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문제가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벽개원이라는 회사가 벽개원. 있죠. 근데 BV 위안. 그 예. 회사가 이제 9월 초에 예.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정책 부분들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또 네. 그 중국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사실 그 2부에 장의성 또 지점장께서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네네.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그 부분 저희가 오늘 아주 깊게 또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벤트 몇 가지 있었는 게 FOMC 의사록 발표 있고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예전에 FOMC 발표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뭐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은 네. 뭐 연말 연착륙 가능성을 배제해도 된다. 한마디로 침체는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근원 물가는 하락을 전망한다. 여기까지 내용 좋죠. 예,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인데 네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을 목격했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시장 금리를 자극을 했지만 저는 꼭 이 멘트 때문에 자극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저번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인식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현재의 채권 가격이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아까 했던 얘기는 사실 동일한 네. 내용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3, 4월에는요 경기 침체 우려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3.3% 정도까지 내려왔었고요. 네. 침체가 만약에 없다면 되돌아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과거의 10년과 물가 상승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 10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 거의 직전의 상황, 물가 상승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물가 상승률이 뭐 2.5%에서 혹은 3% 이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물가가 한 번 올라가면은 한 번에 예쁘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튀었죠. 한 번 튀는 게 여러 번 튑니다. 여러 번 튀어요? 예, 네다섯 번 튑니다. 통통통통.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통통통 튀는 걸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예, 2.5에서 3 정도 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도 막 튀네요 지금. 예. 정신 없네요. 예.
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장기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기채 사는 사람도 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겠죠. 예. 한마디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은 2.5%, 그리고 실질 수익률은 1.5에서 2%, 그리고 만기 프리미엄 0.75에서 1%가 돼서 도합 합치면은 네. 4.75에서 5.5%. 4.75에서 5.5%. 요 정도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로렌스 서머 전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얘기했던 빌 에크먼과 논리는 좀 비슷한데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빌 에크먼 같은 게 5.5%라고 그때 얘기를 5.5%. 하긴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어법 비슷하죠. 5% 전후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역전됐던 오늘 역전됐던 그 수익률이 다시 또 네. 올바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장기채 투자를 굉장히 선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채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30년물이나 장기채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이 지금 많으신 거죠. 원래라고 하면 이제 장기채를 지금쯤 사놓으면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실제로는 자꾸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고 결국은 10년물 국채와 30년물 장기 금리를 보는 게 사실 장기채 투자한 분들께는 좀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과거 어쨌든 전망의 변곡점에 나오고 있다. 이건 좀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혹시 뭐 채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은 포트폴리오에 조금 가져가는 게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미국 국채는 어차피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채권이지만 만기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 예측치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사실 듀레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기물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예. 네, 그리고 중기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장기물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네,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더 큰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경기 지표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예상 대비해서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한 0.3% 증가 예상했는데 1% 증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설비 가동률 네. 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 79.3%인데 원래 전월치가 78.6% 정도 됐었고 예상치가 79.1%인데 둘 다 상회하는 모습들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제조업이 어렵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도 잘 어느 돌아간다, 정도 이제. 완화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예. 이거는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그 예상하는 GDP 나우라는 거고요. 지금 3분기 예상 미국 GDP 성장률이 무려 5.8%입니다. 야. 굉장히 높죠. 물론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지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3분기 지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 네. 하지만 방향 자체가 굉장히 강한 그러네요. 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되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에는 1조 달러 되는 많은 미국 채권을 채권.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그 발행을 해야 되는 이면은 너무 많은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때보다 적게 써야지 될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더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성장률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죠.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예. 실제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 좋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네. 성장도 보긴 하지만요. 가격을 먼저 봅니다.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가격에 적합한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반대로 또 시장 금리 내려갈 때는 또 성장을 또 많이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높은 GDP 성장률이라든가 좋은 경기는요. 네.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또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꺾이면서 성장이 돼야 좀 저희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또 영향을 안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인데 어떤 팩터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네. 우리 예상과 다른 패턴이 나올 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어쨌든 우리의 시장의 기존 컨센서스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투자를 트래킹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상과 다른 패턴이 좀 나오고 있긴 한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저희 엔비디아 칩을 또 중국에서 뭐 대량 또 이제 막히기 전에 야 왕창 사줘야 되겠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일단은 최근에 미국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하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인 것 같고 최근에 또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좀 급등했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요. 네네. 앞으로 다가올 AI 시장에서는요. 음. 인텔의 자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엔비디아는 우리는 GPU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GPU가 좀 더 AI CPU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랑 자사의 GPU랑 합쳐가지고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AI로 활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자체 CPU를 내놨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CPU를 내놓은 거는 작년에 내놓긴 했어요. 근데 그레이스라는 CPU를 내놓긴 했는데 그레이스. 이번에 이제 관련돼서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CPU랑 GPU랑 합쳐버렸습니다. 와 혁신이네요 이거. 네. 그런데 합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따로 이제 소켓에 이제 그 칩이 있을 때는요 아무래도 연결 도중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합치게 되면은요 예. 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할 수가 로스가 없이. 예, 적은 거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로스가 적게 해서 더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얘기하면은 이제 X86 어떤 거요? X86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486, 586 뭐 이런 거 386 생각 네. 컴퓨터 386. 만들었 예.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기억 안 납니다.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어쨌든 그 예. X86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성능이 좋고요. 예. 대신에 전기를 좀 더 전력 소모가 조금 있어요. 근데 사이즈도 조금 있고요. 근데 ARM이라는 아키텍처가 있어 AR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애플 밑에 있었다가 이제 따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바일용을 많이 합니다. 모바일.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X86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전력 소모가 적어요.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애플이 M1 칩이라는 걸 맞아요. 내놓습니다. 이건 ARM 기반인데 모바일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탭 같은 거 사시면 거기에 M1 반도체, M2 반도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능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어. 원래 X86보다 성능이 떨어져야지 맞는데 전력 소모는 적으면서 성능이 더 좋은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인텔 너네는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말이 뭐 시장에 나돌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한술 더 뜹니다. 그건 모바일용이었잖아요. 예. 그레이스는 서버용입니다. 더 비싼 거죠. 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럼 그레이스가 네네. 월등하게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칩 성능보다는 좀 월등한 그런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걸 합친 칩 이름이 이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네, 뭔가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멋있어요. G8 아니 뭐 제일 센 단어를 일부러 막 뭉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레이스 호퍼. 네.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빅 울트라 뭐 이런 거. 기존에 우리가 H100 이러면서 서버용 GPU를 H100 불렀잖아요. 그 H가 이제 호퍼의 이제 앞에 약자였어요. H100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합쳐서 이제 새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연산을 하냐면 1초에 한 100경번 정도 연산한다고 합니다. 100경 1초에 100경번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잖아요. 기존의 H100이 어느 정도였냐면 1초에 67개 정도 67조 개 정도 연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 100경번이니까 물론 이제 H100 칩을 여러 개 박으면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단하다 진짜. 예, 정말 뭐 저도 뭐 개발자가 아니어서 잘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지만은 야, 1초에 100경번을 연산한다는 게 낯선 숫자가 나오네요. 100경. 예. 우리가 그 AI 칩을 따라잡기 위해서 뭐 NPU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원래 목표했던 게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 정도 연산하겠다라 목표 잡은 게 1초 100경번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미 달성해 버린 거고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러면 독보적으로 네. 1초에 100경번이라는 이 연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 아주 독보적인지. 아주 독보적인 거죠. 아주 독보적이에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은 예. 기존에 나왔던 건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그것도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던 1초 67조 뭐 그 연산한다라는 거. H100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 본인이 본인의 기록을 계속 깨는 거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부분들이 생긴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병목 현상들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예. 전력 효율도 대여섯 배 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서버가 예. 사용되는 전력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아도 예.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거게 되겠죠. 이게 음. 오히려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이 테마가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 잡으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인 그러한 어떤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다 아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후발주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후발주자가 그 엔비디아를 따라잡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것 좀 필요할 거고 어떤 기술력이라는 것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분야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엔비디아 판이다 그냥.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 NPU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원래 목표했던 게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그거는 5년, 10년 대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그게 당장 5년, 10년. 내년 2분기에 나올 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뭐 쫀던 뭐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따라갈 거죠. 수 없는 수준.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예. AI 관련돼서는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레딧에서 그림을 보니까 옛날에 그 캘리포니아로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이 사진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는 뭐냐면 엔비디아 샵이에요. 이렇게 엔비디아 샵. 샵에 엔비디아 그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가 그 샵에서 그 삽 있죠, 삽. 삽을 거의 사는 거예요. 그 삽이 이제 그거죠. 이 지금 어찌 보면은 GPU.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만큼. 엔비디아는 샵을 딱 차려놓고 걔들한테 그냥 삽을 이렇게 주는 거야. 너희들 금 캐러 가라. 그래, 이거 사갖고 가. 근데 이제 걔들은 이제 그거 들고 이제 가는 그쵸. 거고. 그런 이제 그림이 엄청 뜨고 있더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의 X86 아키텍처에 예. 비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 284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와. 이거 뭐 알아야 제가 뭐 와우라도 할 텐데 예, 뭐 써보질 않아가지고. 2배만 성능 향상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어. 근데 286배는 좀 네.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관들의 리포트들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리포트가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일각견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 따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내려놓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느 순간 되면 또 성장을 반영할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네.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그때 조정받은 것 중에 뭘 사면 좋을까?라고 고민되실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에 너무 설렜네요. 그러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보면 볼수록.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목요일 또 저희 시황 또 깔끔하게 또 준비해 주신 저희 미래에셋증권 노원 WM 신성민 선임 매니저님 다음 시간에는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